기원전 600년경 고대 이집트의 왕이 지중해와 홍해의 연결을 지시합니다. 거대한 토목공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는데요. 바다를 연결하는 엄청난 공사에서 무려 12만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지중해와 홍해가 만나기 직전 이집트의 왕은 신에게 뜻을 물어보는데요. 신탁의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뚫린 바닷길은 적들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집트의 왕은 완공 직전 공사를 중단하고 12만 명의 죽음은 개죽음이 됩니다. 그로부터 무려 2500여 년이 흐른 1900년 무렵 이곳에서도 바다와 바다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30여 년간 무려 2만 8천여 명이 목숨을 잃은 곳, 북미와 남미가 만나는 파나마입니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까요? 사망의 주 원인은 다름 아닌 모기였습니다. 미국 다코타주의 러시모어 산에는 미국 역사를 대표하는 4명의 대통령 얼굴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에이브람 링컨, 마지막으로 루스벨트입니다. 뉴딜 정책으로 유명한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아니고요. 26대 대통령 세어도어 루즈벨트입니다. 세어도어 루즈벨트는 뭘 잘했기에 러시모어 산에 조각될 수 있었을까요? 파나마 운하를 둘러싼 흥망성쇠를 통해 세계사의 중요한 흐름을 짚어보려 합니다. 파나마는 누가 보더라도 운하가 욕심나는 곳입니다. 가느다란 파나마 육지에 운하를 만들면 태평양과 대서양이 쉽게 연결되기 때문이죠. 거대한 남미를 돌아가는 어마어마한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다를 통한 제국주의가 정점에 달했던 19세기는 특히 서구 열강들에게 파나마의 운하가 간절했죠. 그리고 1880년 프랑스가 그 간절함을 풀어주겠다고 나섭니다. 프랑스는 1869년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를 완성한 주인공이었습니다.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수에즈 운하 프로젝트는 프랑스 외교관 출신인 페르디낭 드 레셉스가 주도했는데요. 10년 만에 193km에 이르는 장대한 수에즈 운하를 완성하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자신감 충만했던 레셉스는 파나마에서도 성공을 확신했죠. 파나마 지역의 폭은 수에즈 운하의 절반도 안 되는 82km에 불과했습니다. 레셉스는 파나마의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길게 땅을 파서 자연스럽게 바닷길을 만드는 수평식 운하였죠. 수에즈 운하를 완성시킨 레셉스의 도전에 많은 이들이 고무되었고 너도 나도 파나마 운하에 투자합니다. 그런데 레셉스의 수에즈 경험은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었습니다. 수에즈 지역은 긴 거리였지만 모래로 된 땅이 많았고 운하의 경로에서 가장 높은 지대가 해발 20m에 불과했는데요. 파나마 지역은 땅 전체가 우뚝 솟아있는 하나의 산맥이었습니다. 해발 1500m의 고산지대가 이어져 있었고 최고봉인 바루산의 높이는 무려 해발 3475m에 달했죠. 고대부터 파고덥고를 반복했던 수에즈의 상황과 너무 달랐습니다. 파내야 할 땅이 너무 높고 단단했고 우기에는 강물이 치솟으며 건설 현장을 덮쳤습니다. 정글에서는 독을 가득 품은 뱀, 곤충, 거미들이 공격했고 열대성 질병이 창궐하면서 한 달에 200명 이상이 사망합니다. 운하의 실패는 너무도 자명했지만 레셉스는 공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력과 자금을 계속해서 쏟아부었고 결국 회사의 재정은 바닥났죠. 레셉스는 정치적 해법을 모색합니다. 수많은 유력 정치인들에게 천문학적 액수의 뇌물을 뿌리는데요. 공사의 실패는 은폐되었고 추가 투자를 받는 유령 회사까지 설립됩니다. 뇌물을 받은 유력 정치인들이 그 뒷배가 되어주었죠. 하지만 결국 레셉스의 무모한 도전은 실패로 끝났는데요. 1989년 프랑스 법원이 파나마 커넬 컴퍼니의 경영을 중지시킵니다. 그리하여 무려 80만 명 이상의 프랑스인들이 투자금을 모두 날렸고 사망한 노동자의 수는 무려 2만 2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카리브해의 아프리카 출신 노동자들이었고요. 프랑스인 사망자도 5천 명이나 됐습니다. 레셉스에게 뇌물을 받은 수많은 정치인들이 기소되었고요. 공사에 참여한 여러 관계자들도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에펠탑으로 유명한 구스탑 에펠도 이 일에 연루되었는데요. 징역 2년형을 받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레셉스는 징역 5년형을 받았고 역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는데요. 실패의 충격 때문인지
정신착란에 시달리다 1894년 사망합니다. 실패의 충격에 씨름하던 프랑스는 1894년 새로운 회사를 만듭니다. 꼼파니 누벨 두 까날 드 파나마였는데요. 공사를 이어가기 위한 목적이 아닌 피해를 줄여보고자 만든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는 파나마 운하 프로젝트를 1억 900만 달러에 내놓는데요. 1903년 미국이 프랑스의 파나마 운하 수주권을 구매합니다. 물론 폭망한 프로젝트에 제값을 주진 않았고요. 호가의 5분의 1 정도인 4천만 달러에 구매합니다. 미국은 프랑스가 실패한 파나마 운하에 왜 뛰어든 걸까요? 앞서 언급한 세오도어 루즈벨트의 거대한 전략에서 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 역사학자들에게 여론조사를 하면 세오도어 루즈벨트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도 꼽힌다고 하는데요. 그가 20세기 초강대국 미국의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하기 때문이죠. 루즈벨트는 세계 패권의 미래가 여전히 바다에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미국이 막강한 해군력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는데요. 1901년 미 합중국 대통령이 된 루즈벨트는 해군력 증강에 더 열을 올립니다.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열강의 반열에 이름을 올렸지만 당시 미국의 해군력은 영국은 물론 독일과 프랑스에 미치지 못했고요. 러시아, 일본, 이탈리아 등과도 비등한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은 1898년 하와이를 병합하고 필리핀 통치권을 얻게 되는데요. 미 동부에서 태평양의 열강들을 견제하기엔 부족한 해군력이었습니다. 해군력이 부족한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의 선택은 운하였습니다. 운하가 뚫리면 미국의 군함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모두 누빌 수 있죠. 원래 미국은 파나마 위에 있는 니카라과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비용 문제로 난항을 겪던 중 프랑스가 파나마 운하를 헐값에 내놓자 운하 수주권을 얼른 사버립니다. 물론 운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여럿 있었죠. 첫 번째 난관은 콜롬비아였습니다. 당시 파나마는 국가가 아닌 콜롬비아의 일개 주에 불과했는데요. 미국이 운하가 지나가는 지역에 영구 임대를 요청하자 콜롬비아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콜롬비아의 거절에 맞서는 루즈벨트의 선택은 충격적이었는데요. 파나마주를 독립된 국가로 만들기로 합니다. 군함들을 파나마 근해로 보내 콜롬비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했고요. 파나마는 미국이 운하 수주권을 구매한 그해 독립국가임을 선포합니다. 미국은 막 국가가 된 파나마 정부로부터 운하 주변의 땅을 영구 임대받고 이듬해 바로 공사에 들어갑니다. 대서양과 태평양을 모두 휘젓는 미국 패권주의의 초석이 놓인 것이죠. 루즈벨트는 재선에 성공하며 1909년까지 대통령직을 이어가는데요. 그가 완성한 대백색 함대 그레이트 화이트 플리트는 세계를 일주하며 미국의 막강한 해군력을 과시했고요. 재임 기간 동안 미국 해군력을 영국 다음인 세계 2위까지 올려놓습니다. 이때 등장한 용어가 세계 경찰 국가인데요. 독일 프랑스의 모로코 분쟁을 중재하고 러일 전쟁의 종료를 이끌어내면서 1906년 루즈벨트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사실 한국인 입장에서는 화가 치미는 대목인데요. 러일 전쟁을 마무리 지은 포츠머스 회담이 미국이 일본의 한국 지배권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필리핀 지배를 공고히 한 회담입니다.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어주면서 받은 노벨 평화상, 콜롬비아의 영토를 빼앗고 얻은 파나마 운하 영구 임대, 세오도어 루즈벨트의 제국주의 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미국이 해결해야 했던 파나마 운하의 두 번째 난관은 모기였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말라리아와 황열병의 원인을 몰랐는데요. 미국의 군의관이었던 월터 리드는 병의 매개체가 이집트 숲모기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아프리카에 있어야 할 이집트 숲모기들이 아프리카 노예들을 옮겨오는 과정에서 아메리카에 번졌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공사만큼이나 모기 퇴치에도 전력을 다합니다. 정글을 뒤지며 장구벌레가 살만한 무릉덩이에는 모조리 석유를 붓고 심지어 성당의 세례반까지 엎어버렸다고 하는데요. 모기 퇴치가 큰 효과를 보았음에도 질병과 사고로 5,600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세 번째 과제는 파나마의 산악지형이었습니다. 높고 단단한 땅을 파내는 것은 미국 역시 너무나 힘든 과제였죠. 루즈벨트는 프랑스가 구상했으나 시도하지 못했던 방식을 추천받는데요. 바다를 산 위로 끌어올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을 만들어 물을 가두면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호수가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호수의 높이가 해수보다 26m나 높아진다는 건데요. 물길이 들고 나는 곳을 다수의 철문으로 막아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수위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공간으로 운하를 분리하는 방법인데요. 수문을 열고 닫으면서 수위를 계속해서 올려주면 배가 물길을 따라 산 위로 올라갑니다. 수에즈 운하와 같은 수평식 운하와 다른 이러한 방식을 간문식 운하라고 하는데요. 파나마 운하에서는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1916년 미국이 공사를 시작한 지 12년 만에 파나마 운하가 개통됩니다. 대부분의 선박들은 파나마 운하를 통해 양대양을 오갈 수 있었죠. 연간 15,000척 정도가 파나마 운하를 통행한다고 하는데요. 배의 크기마다 통행료는 다르게 책정되고요. 연간 운영비가 1,500억 원 들어가는데 연간 통행료는 2조 5천억 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부가적인 가치들까지 고려하면 경제적 가치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파나마 국민들이 미국의 영구적 운하 소유에 불만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불어 미국은 국제사회로부터도 운하 때문에 비난을 받아왔죠. 남의 나라 땅에서 막대한 이익을 독점했기 때문인데요. 파나마인들의 지속적인 저항에 미국도 한 발 물러섭니다. 1977년 지미 카터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지대를 반환하는 조약을 맺는데요. 운하 자체를 완전하게 넘겨주기까지는 또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999년 12월 31일 밀레니엄을 하루 앞두고 미국은 운하를 완전하게 파나마에 넘겨주는데요. 운하를 넘겨받은 파나마는 2007년 확장 공사를 시작합니다. 9년 만인 2016년 새로운 관문이 개통되는데요. 넓은 관문이 생기면서 기존의 운하를 통과할 수 없었던 항공모함들도 통과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만약 파나마 운하가 없었다면, 파나마 운하가 미국의 것이 아니었다면 세계 질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세계 대전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었겠다는 끔찍한 상상도 해보게 되네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해 맥없이 일본에 패배한 러시아 발트 함대의 사례와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길 하나가 세계의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길과 바다의 이야기 도로시였습니다.